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전례 없는 흐름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장도 어찌됐건 오르기로 마음을 먹은 듯 여러 가지 이슈를 소화하며 3대 지수 또다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그 기대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저에 깔린 기대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섹터는 무엇인가를 찾아봐야겠죠. 제약, 바이오 혹은 2차 전지 아니면 AI 반도체, 성장에 기대는 섹터들에 대한 향방 고민해 가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점검해 보시죠. CPI 물가까지 받아든 뉴욕 증시, 말씀 주신 대로 상승하기로 마음을 딱 먹은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오늘 장중 및 종가 기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하루를 보냈고요. 특히 다우 지수가 1.4% 상승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46,00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2,000선을 회복, S&P 500 지수는 이제 6,60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개장 전에 발표됐던 이 8월 CPI 물가지수를 잘 소화했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약간 끈적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대비 2.9%. 이 전년비 상승률은 예상에 부합했는데 전월비 상승률이 살짝 컨센서스를 웃도는 양상이었고요. 그리고 7월 수치 대비했을 때에도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들여다봤을 때에는 관세 노출도가 있는 품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의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면에서 시장은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노동시장 데이터 조금 더 고용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새롭게 발표됐는데 26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거의 3만 건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23만 명대도 크게 웃도는 수준, 이게 2021년 내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약간 끈적하고 노동시장은 냉각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양상인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 인하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작용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했던 거고요.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다 보니까 빅컷에 대한 베팅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어제까지는 12%대로 반영되어 있던 50bp 인하 확률이 이 CPI 발표 이후에 7%대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 분위기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오라클 무려 36%의 단일 상승률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일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6.2%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어제 오라클의 힘으로 함께 올라섰던 AI 칩 종목들이죠. 브로드컴과 AMD의 주가 역시도 2%대 중반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아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어제 제가 이 시간에 그 반도체 EDA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시놉시스가 30% 중반, 중후반대의 폭락세를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낙폭이 너무 과했다. 미즈호 측에서는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하루에만 13%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주인공은 테슬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6%대나 급등을 했는데요. 네바다주의 DMV, 도로교통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보택시 테스트 승인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테스트에 대한 승인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분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한 단계이고요. 이 네바다주의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율주행 업체들에게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주크스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주행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위치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머스크 CEO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지역에 로보택시를 진출시키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진척 사항이 전해지다 보니까 투심이 살아나는 양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2차 전지와 리튬주들이 같이 날아올랐다라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전고체 배터리를 실험실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 시연하기도 했던 퀀텀 스케이프의 주가가 오늘 6% 다시금 반등세를 나타냈고요. 앨범알의 주가 역시도 2%대의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가 탑재된 시스템의 대량 출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대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보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대다수의 업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사실 은행들의 경우에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인데, 문제는 지금은 고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재개된다면 대출 수요가 반등하면서 부실 위험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의 종목들이 1%대, 많게는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연출하는 양상이었고요. 그리고 월마트와 같은 경기 방어주들 역시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기대감 속에서 2%대의 상승세를 연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 주택 건설 섹터가 되겠습니다. DR 호튼을 필두로 해서 전부 다 2%대의 급등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밖에 오늘 또 하나의 주인공,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간밤 7%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실적 발표가 9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티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티의 크리스토퍼 데널리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17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5%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4분기 실적은 일단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 같다. 그런데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1분기 전망치가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D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왜 오르느냐 보니까 생산량이 제한되고 생각보다 수요는 강하기 때문에 업황이 반등 중이다 라는 점을 꼽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6 회계년도 EPS에 대한 당사 추정치는 전반적인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26%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오라클의 다음은 그럼 마이크론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이크론의 매출 믹스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DDR5가 47%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이 서버용 DDR5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HBM에 대한 공급량을 일부 줄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높은 DDR5를 우선순위로 두는 전략을 이어갈 거다라는 분석인데요. 업황이 회복 중인 가운데 마이크론의 HBM 파이가 만약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만큼 오늘 이 리포트 내용, 목표가 상향, 그리고 이러한 분석까지 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장 랩업이었고요. 국내 증시 투자 포인트 세워봅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국내가 순환하며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섹터 순환은 있었으나 지수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코스피 0.9, 코스닥은 0.2% 오르며 끝이 났습니다. AI 투자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4일 연속 유입됐던 코스피였고요. 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었는데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순환매가 계속됐죠. 중소형 조선 그리고 방산 기자재까지도 우주항공의 종목들 같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네요. 지수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섹터 혹은 종목들의 순환 신고가가 연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SK하이닉스부터 한화에어로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삼성생명, ABL바이오, 삼양식품 등의 각 섹터를 표하는 종목군들의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시장에서 주목했던 내용은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10억 원을 고집하지 않겠다,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며 50억 원을 시사하긴 했으나 최종 결정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 국회에 넘겼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세론 매물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 금융 등이 이 이슈 이후에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다만 50억 원을 시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았나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중 K푸드와 K성형 이런 쪽이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느냐, 가치를 많이 창출해낸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등의 종목들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을 보였는데 어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농심이 캐대언의 흥행 열풍 속에서 어제 나왔던 잠정 수출입 데이터의 라면이 좋았다라는 점까지 더해지며 주가 급등이었습니다. 20% 정도의 상승세. 따로 농심 측이 PPL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K-팝 데몬헌터스에서 농심을 연상시키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았었고 그 이후에 같이 협업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면비디아라고 불리는 삼양식품에 이어 농심 역시나 해외 비중, 해외 수출 데이터가 좀 좋게 잡히기 시작하며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신규 원전 15년 걸리는데 되겠는가라는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고요. 신재생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한 번 더 강조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등의 원전 쪽 종목들은 하락이었고 SK이터닉스, 유니슨 등의 풍력 쪽의 종목들, 신재생단의 종목들은 꽤나 강하게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있었던 좀 굵직한 내용들을 정리해봤고요. 하나씩 좀 더 보시죠. 자, 일단 지수가 3,300의 문을 활짝 열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코스피가 2,000 돌파할 당시에는 차화정이 주도했죠. 자동차, 화학, 정유였었고요. 2020년도 코로나 직후에 코스피가 3,000P를 넘어설 때 원동력은 BBIG라고 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쪽이 좋은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국내 증시 좀 침체를 겪었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2025년도 들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나중에 뒤를 돌아봤더니 이 시절은 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섹터로 답변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주저는 조선 방산 그리고 AI, K컬처 관련주 등이 되겠고요. 여기에 돌아봤을 때 나중에 반바지였다 혹은 조방원이었다 아니면 무엇으로 기억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시총 상위의 흥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올라온 종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방산과 조선, 그리고 ESS, 하나오션도 조선, 원전, 전력이 있을 겁니다. AI, 원전, 조선 이런 쪽이라는 거죠. 반면에 내려간 쪽은 과거 차화정 시절에 그리움을 안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LG화학,
그리고 LG전자, LG생활건강,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NC소프트, 유가가 떨어지고 정제 마진도 좋지 않아서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쪽도 조금 주춤하다 보니 이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순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의 흥망성쇠 이 과정 속에서 지금의 주도 역할을 누가 하게 될 것인가 시장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일단 누가 무림 맹주가 될 것인가. 제가 요즘에 무협 웹툰에 좀 빠져있다 보니까 누가 지금의 주역이 될 것인가, 무림 맹주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냐, 방산이냐, 아니면 최근에 치고 나오는 AI냐. 일단 조선방산 살짝 대형주들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어제 조선주는 또다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K오션플랜트, 미국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 체결 서류를 8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곧 실사가 나올 것이다. 결국 마스크에 대한 협력, 군함, 중소형사 중심으로 조금은 더 기자재단이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등의 대형 조선사들도 올랐습니다. 다음 주 조선 쪽에도 일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쉬었던 방산을 일으킨 갈등의 시대라는 타이틀을 뽑아봤는데 러우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폴란드가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죠. 어제 전달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카타르 갈등도 도드라지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무기 공동구매 대출제도 예산을 큰 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에어로가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협력을 맺었다라는 뉴스, 하나에어로가 폴란드의 K9 썬더 자주포 공급 계약 이슈 또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머스크가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초대형 로켓 스타쉽 V3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가 맞물려서 어제 세트라가이 등의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세트라가이 13%, 어제 하나증권을 보고서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하나에어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퍼스텍, MNC솔루션, 삼양컴텍 이러한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MNC솔루션 같은 경우는 집만쌤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시간 허락하면 관련해서 AS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AI인데요. 오라클이 오픈 AI와 초대형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어제 전달드렸었죠. 오라클 효과로 인해서 AI의 모멘텀이 더 가중이 됐고요. 어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AI 밸류체인 전방위적으로 강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AI와 AI 칩 인프라, 전력 조달, 혹은 그 에너지 쇼티지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SOFC 따로 한번 떼서 브리핑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어제 한선 엔지니어링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블룸에너지의 올해 170%의 상승 속에 SOFC가 주목받게 된다면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SK 이터닉스 관련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내에서 몇 번의 N차 파동을 주고 있는 조선과 방산, 그리고 최근에 많은 기류가 모이고 있는 AI, 누가 무림맹주가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끌어가는 종목들만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일단 물가와 고용 사이에 고민은 참 많은데요. 실업수당 청구도 4년 내 최고치. 확실히 이제 고용 쪽에서는 둔화되는 이야기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고용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었죠. CPI가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년 대비해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PPI는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는데 CPI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감내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언젠가 도화선이 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 우려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고용이 꺾이는 가운데
그런데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겠구나라는 시선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CME 패드워치상으로도 9월 인하 확률 올라갔고요. 빅컷에 대한 확률도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를 하회하기도 했는데 막판에는 이제 국채 입찰 관련한 이슈에 영향받아서 일단 4% 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2년물, 10년물, 30년물 모두 다 국채금리는 떨어지며 거래를 마쳤네요.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서 이제 연결되는 섹터들 2차 전지, 바이오 혹은 AI 성장 이런 쪽은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반도체 진영에서는 약간의 엇갈림은 있었어요. 오라클은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워낙 폭등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다들 예상을 한 것이고요. 엔비디아도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굳이 이유를 찾아본다면 알리바바 바이두 측에서 AI 훈련을 하는데 일정 부분 엔비디아의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급등이었죠. 시티에서 AI 수요로 인해서 또 낸드 덕분에 좋아질 것이다 라며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23일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치도 같이 드러냈고요. 샌디스크도 급등했는데 샌디스크 CEO가 2026년까지 낸드는 공급 부족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낸드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된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나쁠 건 없습니다. 역시나 낸드 공급 부족, 낸드 가격 상승 이것은 국내 레거시 쪽에 비중이 있는 우리 업체들에게도 나쁠 건 없는 내용인 거죠. 자, 테슬라가 6% 올랐습니다. 네바다 로보택시 시험 승인 이슈 있었고요. FSD 관련한 호환 문제 해결했다. 결국 자율주행 이슈가 한 번 더 나온 거고요. ESS 사업 확장 얘기가 있었죠. 메가블록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그 이야기, CPI 내에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라는 점 등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며 테슬라는 상승이었고요.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전고체 혹은 리튬주들도 같이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내는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자, AI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월가에서는 이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한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올리고 있어요. 빅테크가 계속해서 AI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자극하고 있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설립해야겠구나라는 것에서 전력은 어떻게 할 건데 에너지 쇼티지 쪽으로 SOFC 이런 쪽이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전력 운반하는 변압기 송배전의 노후화 문제와 같이 맞물리며 관심을 받고 있죠.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시장의 관심이 AI 생산성 향상 부분입니다. AI를 잘 가동해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의료 AI, 게임, 영상 제작 이런 쪽 등이 될 텐데요. 이 가운데서 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이쪽도 차례는 분명 다가올 겁니다. AI 속 순환과 확장이고요. 일단 오늘은 단발적으로 약간 맛보기 느낌일까요? 미국장에서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AI를 활용하는 쪽의 기업들의 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템퍼스 AI가 되겠는데요. AI 기반 심장 영상 분석 플랫폼 업데이트 버전을 FDA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13% 이상 뛰었죠. C3 AI나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혹은 약간 로봇 AI 쪽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쪽으로 시세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의료 AI 혹은 로봇 수술 이런 AI 관련된 헬스케어 단도 같이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앱사이라는 기업도 오라클 AMD와 협력해서 AI 기반 신약 개발을 속도 내고 있다라고 했고요. 리졸브 AI 역시나 팔라다인 AI도 그렇고 로봇 혹은 여러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부각되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AI를 잘 활용해서 생산시설 혹은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고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들에게도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늘어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환경적인 이유인 거죠. 유동성 공급도 되고요.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 이런 AI와 의료 AI 같이 들어갈 거고요. 제약바이오, 밤사이 미국 내에서 다 좋았고요. 2차 전지, 가상 자산 등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오. 지금은 사실 반도체와 바이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가 조금은 더 AI의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극제가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바이오의 분위기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ABL 바이오도 그렇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자, 노바티스 총책임자가 한 포럼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신약 개발 비용이 25년 만에 15배로 치솟았습니다. 아직 신약 개발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걸리고 있는데 90% 정도가 신약 개발에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AI 등장으로 신약 개발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10,000개의 질병 중에 치료법은 500개에 불과하다. 단 5%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많은 치료법 혹은 신약이 개발된다면 이쪽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의 업체들의 세계 제약 혹은 빅파마 업체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야 우리도 다 체감하고 있죠. 2030년까지 고성장이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AI 헬스케어라고 하면 AI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해서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고 비용 절감, 환자의 편의성을 올린다라는 장점은 다들 스토리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어디서 가장 빠르게 큰 비용 없이 이뤄가는가가 중요하겠죠. 신약 개발 속도도 늘어나고요. 자, 어찌됐건 바이오의 붐도 오게 될 텐데 지금 바이오텍부터 비만 당뇨 메쉬, 의료 AI, 유전자 세포 치료, 오가노이드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제약 바이오는요. 질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질병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세계 고령화는 진행 중이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아픕니다.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의사 수는 적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AI 헬스케어에 대한 강점은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하, 연말 학회 모멘텀, 생보법으로 대변되는 중국을 향한 압박, 그리고 AI 치료 명분, FDA 동물 실험 폐지 이런 이슈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바이오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단 여러 바이오텍 종목들도 저희가 살펴보긴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템퍼스 AI가 올랐으니까 의료 AI 쪽 관련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올해 상승률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3빌리언, 옹코크로스, 토모큐브는 나쁘지 않았는데 전통적인 의료 AI 종목들로 대변되는 루닛 올해 부진했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일단은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AI 단에서 좀 추려서 관심을 둘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 시간 허락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미국에서는 계속 한국을 좀 거슬리게 하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거슬리겠죠. 하워드 러트닉은 한국, 일본처럼 무역협정을 서명하라 아니면 관세 내야 한다라는 얘기에 지금 한국의 근로자들 구금 이슈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마음이 한켠 불편하긴 합니다만 시황 측면에서는 경기 우려는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이 시장의 베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강하고요. 중소형 종목군의 지수죠. 러셀 2000 상승이었고요. 나스닥 바이오테크도 올라섰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미국 내에서 머크, 화이자, 에브비 이런 종목들 올랐고요. 의료 AI도 템퍼스 AI를 비롯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ESS 사업 확장 이슈가 있어서 상승이었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테슬라의 ES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 일단은 체크해 두겠습니다. AI, 반도체 진영은 지금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고 경기 침체도 나다오지는 않았고 유동성은 늘어나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죠. 거기에다가 오픈 AI와
오라클 혹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진영에 대한 긍정의 시각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모인 거죠. 마이크론의 낸드 이슈, CT에서 이것을 근거로 목표가를 올렸고요. K칩에도 이것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체린 앵커 말씀 주셨던 대로 슈마컴, 엔비디아 블랙엘 울트라 시스템 대량 출하를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시간외에서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제휴를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램 리서치 상승세, 데이터 센터 리츠 사상 최고치 이렇게 해서 AI 칩과 전통 칩에 대한 모멘텀이 좀 골고루 섞여 있는 상황이죠. 다만 오라클이 차익 실현 압박에 하락했고 오늘 또 주말을 앞뒀다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탄력이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이 아닌 AI 반도체 진영으로는 긍정의 시각이 모이고 있다. 이 정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들 살펴봤고요.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금요일인데 현대차와 삼성 SGS가 신차 개발 디지털 전환에 본격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자동차 개발 과정을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조 혁신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현대차가 SDV를 비롯해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GS와 이번에 협력해서 다시금 조금 힘을 내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현대차 관련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삼성 SGS 일단 체크가 가능할 거고요. 요즘 로봇주들은 요 정도 넣어봤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은 왜 현대 오토에버가 아니라 삼성 SGS인가 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자, 일정으로 본다면 FOMC 회의 한국 시간 새벽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앞서 조선에 다음 주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22회 조선해양의 날 조선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노란봉투법 이슈라던가 발주 감소에 대한 우려, 그런데 마스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 섹터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조선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얘기하느냐 일정 부분 시장의 뉴스 측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넣어봤고요. 신원전 로드맵 회의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 미국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는데요. CPI나 PPI 등 대비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매크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은 콘텐츠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콘텐츠주들의 주가가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콘텐츠 관련 종목들, 영화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CJ CGV의 주가가 7%대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이 4%대, CJ ENM이 2.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장만 두고 보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또 보이는데요. CJ CGV의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2015년 그리고 2016년 이때쯤이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했던 때인데 2015년 약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11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제 저렇게 7% 올랐어도 5천 원 구간에 머물러 있는 주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영화 관련이라든지 콘텐츠주 쪽으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베팅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8월 말까지만 해도 올해 8월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영화관이라든지 이 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암울한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CGV의 끝없는 추락이다 이런 타이틀도 나왔었고요. 국내 박스오피스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CJ CGV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주사인 CGI 홀딩스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헤드라인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업계 관계자들도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영화관 할인 쿠폰 및 일부 작품 400만 돌파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유의미한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제가 그 중심인데요. 문화 소비 쿠폰의 영향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 소비 쿠폰, 내가 괜히 있겠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영화 쿠폰이 발급되고 나서 사용이 됐던 첫 주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영화 예매처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전주 대비 이용 건수는 무려 85%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주 대비 이용 금액 또한 42% 늘어나면서 그 영향력이 좋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또 8일부터 6,000원 할인권을 188만 장 추가적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다시금 이 산업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번을 필두로 해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필두로 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을 확인해 보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은 또 한번 체감해 볼 수 있는데요. CGV의 상반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좋지 않았고요. 영업 손실은 적자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내 박스오피스 매출액을 또 뜯어서 살펴보더라도 전년 대비 33.2% 감소했고 관객 수도 32.5%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CJCGV 왜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거뒀느냐? 일단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부진했던 업황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베트남 사업 콘텐츠 흥행 그리고 현지 정책 지원 등의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는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지주사 CGI 홀딩스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고 재무 부담이 여전했기 때문에 실적은 타격을 입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JCGV 같은 경우에는 재무 부담이 상당히 좀 크기는 한데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 약 1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2,650억 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문화 소비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업황 자체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된다라기보다는 단발성으로 잠깐 반짝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 10년 동안 빠졌으니 가격 메리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시각 정도는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산업을 좀 살릴 수 있을 만한 영화 일정은 또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9월 3일, 9월 5일에는 컨저링과 살인자 리포트 이렇게 개봉을 했고 10일부터 24일에도 여러 가지 영화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가 지금 가장 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쪽인데 이게 이제 9월 말쯤에 개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흥행할 수 있을지 일단 외국에서는 이거를 미리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꽤 괜찮았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흥행을 한다면 관련 종목들 CJ E&M이 대표적인 종목이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월은 아니지만 하반기에는 위키드, 주토피아2, 아바타 3 정도가 개봉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영화관 관련 종목들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K 콘텐츠 하면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시장이잖아요. 중국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광저우 총국이 지난 8월 18일 공식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라디오와 TV, 영상 공급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고 우수 해외 프로그램 소개 및 방송 촉진이라는 대목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아래 내용은 비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한국, 일본 리메이크 작품 가능, 우수 해외 드라마 수입 장려, 수입 드라마 심사 기간 단축 등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기대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령이 진짜로 해제가 될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는 단기적으로 구작 판매에 대한 실적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동시 방영, 장기적으로 진짜 일이 잘 풀렸을 때는 오리지널 콘텐츠
콘텐츠라든지 공동 제작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까지 가기로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중기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게 구작 판매라는 점. 그래서 K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중국 효과를 누려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시각으로 구작 판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효과가 예상되는 쪽은 한 5가지 정도 증권가에서 추려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작을 판매할 경우에 계산을 이렇게 해봤더니 약 35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중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아서 동시 방영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연간 2편을 내보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450억 원 가까이 되는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작을 판매할 경우 앞서서 봤던 공식을 대입해 봤더니 약 25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직접 유통을 통해서 마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동시 방영도 마찬가지로 하게 된다면 250억 원 가까이 되는 판권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짚히고 있는 만큼 이 2가지 종목이 가장 크게 짚히고 있다는 점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리생 시리즈 그리고 우리나라 예능이 또 그렇게 해외에서 최근 들어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능 IP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CJ ENM이라는 점 그리고 A스토리는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펙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제 10월 31일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릴 텐데요. 여기서 중국 한한령 완화에 대한 어떠한 또 다른 이슈라든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이뤄지거나 여기서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면 또 기대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구작 판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구작 중에 최근 3년 이내 작품이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드렸던 구작 판매와 관련해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작품 보유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유망하게 본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으로 콘텐트리 중앙, SBS 순으로 쇠가 예상된다라는 의견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자, 콘텐트리 중앙 살펴보겠습니다. DB증권에서 이번에 어제 또 리포트를 발행을 했죠. 그러면서 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거기도 한데 그 안에서 콘텐트리 중앙을 또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14,000원까지 목표 주가 높여 잡았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찬욱 감독의 영화 또 흑백 요리사 2로 인해서 반전 시동을 걸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 그를 통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회사 SLL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 시즌2 하반기에 공개되는 만큼 이게 다시 한번 흥행몰이를 할 수 있을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개작이 21편이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 3배. 일단 숫자로 밀어붙이면은 거기서 또 걸리는 숫자도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메가박스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5년 올해와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K 콘텐츠 참 좋아하죠. 그리고 주가 차원에서도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의미한 수급일지 저희와 함께 그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수 관점 유효한지도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고민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9월장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죠. MTNW 김진만 위원님, SK증권의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만쌤, 생각보다 시장이 너무나 굳건한 9월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트 전략을 좀 짜주세요. 네, 그냥 강합니다. 그냥 뭘 해도 올라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모든 악재, 즉 이제 배드 뉴스 is good, 굿 뉴스 is good 그냥 다 올려버릴 만한 재료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CPI 뭐 다들 보셨겠지만 사실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되면은 이게 올릴 만한 그런 재료가 맞나 혹은 올릴 만한 데이터가 나온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지마식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캐파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가이던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혹은 관세에 대한 우려를 딛고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뭐 한국장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념해서 이제 담화문 발표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부양의 의지는 확실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나는 10억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의견이 50억이니 넘어가겠다. 그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로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우선하지만 일단은 원전이 트렌드가 맞기 때문에 원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제하진 않겠다. 좀 약간 확실한 뷰를 보여준 거기보다는 애매하게 분위기를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매물들을 잡고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장을 즐겨도 된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고민은 많이 오른 주식을 더 사서 더 올려서 팔아야 되냐 아니면은 저점에 있는 종목 혹은 턴어라운드에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사서 조금 더 이제 오버된 슈팅을 좀 기대를 하느냐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신고가가 나온 시점에서 뭐 인버스라든지 혹은 이제 지수에 반대되는 액션들을 굳이 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신고가가 나오면은 이미 매물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기대를 하는 부분들 일단은 밴드상으로는 3,600까지 10월 초 이제 추석 이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되 이제 섹터 자체를 제가 좀 압축을 해보면은 여전히 반도체가 최우선입니다. 지금 죽어도 반도체에서 물려서 이제 죽어야지만 지금 나중에 살아나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D램과 낸드 쪽에 조금 이제 가격대 상승,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투자 사이클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4년마다 오는 사이클의 아직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부장은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갈 만한 구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종목은 제가 민영 앵커님한테 워낙 많이 질문을 드려서 하루에 6개씩 종목을 내보내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좀 뒤로 한 채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전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쪽은 지금 이제 어제 또 이제 S&T 에너지가 좋은 공시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은 지금도 늦지 않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MLCC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는데 결국 MLCC 업황 안 좋다 하다가 AI 데이터 센터 향 묻자마자 지금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밸류 체인은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 종합 상사를 좀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왜 워렌 버핏이 상사주를 매수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또한 분명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섹터는 3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현재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 3사의 좀 안정성에 더불어서 지금 LNG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가스 엔진과 가스 터빈 쪽은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잘하기 때문에 한번 이쪽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사실 두루두루 종목들 바스켓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죠. 뭐 하이닉스, 이스페타 혹은 동진세미캠, PSK홀딩스, 뭐 HPSP 등 이제 진만 쌤이 얘기 주셨던 종목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에너지, 해지성으로 종합 상사까지 체크해 주셨네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조성호 부장님의 현재 시장 판단 궁금합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보수적이시지도 않은 투자자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저는 그냥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예, 예.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장을 보니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호들갑 떨 것도 없고요. 뭐 경계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께 시장의 상단을 3,200으로 둔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저희 그 이제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3대 불확실성이 뭐였죠? 관세, 금리, 정책이었어요. 근데 금리와 정책 이 두 가지가 해소되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상단 3,200 시나리오는 이제 오늘로서 폐기하고요. 이제 하단으로 3,200을 놓는 그런 전략이니까 이전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은 일단 정책 불확실성은 대내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크로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면 크게 두 가지예요. 금리와 관세겠죠. 근데 금리는 일단 간밤에 이제 고용지표 둔화된 걸 보니까 시장에서도 다음 주에 뭐 금리 인하 확률 100%로 거의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연속성이죠. 플러스 알파 연내 한 번 더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앞으로 추가 상승의 어떤 이 이슈로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크죠.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안 됩니다. 지표가 살짝 안 좋아야 돼요. 만약에 지표가 너무 크게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언제든지 네. 갑자기 아래 공포 끌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뭐든지 물 흐르듯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부분은 이건 이제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관절염 같은 상수로 그냥 달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의 저 참 돌발적인 부분들.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직원이 미국에서 그 쇠사슬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제 15%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아직 행정명령에 서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또 여기저기서 또 이제 관세 소리 하고 있으니 트럼프를 비롯한 이제 관세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이번 이제 시장 구간에서는 그냥 관절염 정도로 좀 고질병으로 좀 달고 살아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이게 제거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리와 정책 쪽인데 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봤을 때 그럼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내 인하가 가능할 것이냐. 아마 이제 이런 쪽으로 시장의 논리가 재편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일단 지수의 상단이 열렸기 때문에 뭐 반바지 같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은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최근에 좀 후레쉬한 것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시장에서요. 뭐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다시 뭐 서클 인터넷이 뭐 반등을 하고 뭐 템퍼스 AI 같은 뭐 의료 AI 뭐 스테이블 코인 양자 이런 애들이 또 이제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시장도 이제 좀 중소형주도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바지를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 업종의 대표주 편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는 투트랙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바지 이제 주요 섹터에서 대형주 꾸리고 이제 중소형주 트레이딩으로 할 수 있는 조금 프레시한 섹터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야기를 관절염에 비유해 주셔서 뭔가 엄청나게 공감이 되면서도 또 웃게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두 분의 시각 정리했고요. 이제 섹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만쌤, 이제 방산 쪽이 뭐 휴전을 하네 하는 이야기, 그리고 LIG 넥스원의 실적 실망 이런 걸로 출렁임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휴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 폴란드에서 러시아 드론 격추하고 하나여로 여기저기서 수주 소식 들려오고 하니까 또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존의 대형 방산보다는 약간 중소형 단에서 훨씬 더 강하게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형주로 방위산업을 꾸려야 될까요? 일단 요즘 분위기 자체가 대형주들은 살짝 쉬어가되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방산 쪽도 포착이 되고 있고 좀 조선주들 막 기자재들 불붙는 거 보면은 여태까지 못 올랐던 것에 대한 서름을 푸는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악재와 매물들을 다 딛고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방산 쪽은 살짝 이제 마켓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폴란드에서 국한되어 있던 이제 유럽 수출량이 전체적으로 동유럽 쪽 향으로 이제 파이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멀티플이 확대가 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그 피크아웃 논란에서 마켓이 열림으로써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상품 룸이 나오고 있고 마침 지수도 올라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유동성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대형주들이 시간도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조금 중소요중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게 되면 방산은 조선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조선은 방산 쪽으로 지금 사업군들이 조금씩 확장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절한 조화와 합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폴란드 쪽 노이즈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바라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을 위주로 현대로템이나 뭐 LG 넥스원 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적절한 포트 구성과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추가적인 관심 보여줄 만한 기업들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 이용과 지난주에 사면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피지컬 AI 관련돼서 뭐 방산과 그다음에 이제 로봇. AI의 적절한 조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사면이 상승 룸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의 룸은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뭐 다른 종목보다는 사면 쪽으로 조금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과 로봇의 더블 모멘텀을 안고 있는 삼현 말씀 주시고 이미 50% 가까이 올랐는데도 추가적인 관심 가능하다라는 얘기 건네주셨습니다. 막 컨택이나 오늘도 증권사 보고서에서 컨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나오고 어제는 또 뭐였죠? 네, 세트라가이가 또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우주항공 쪽에 좀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막 커버 보고서도 내고 있어서 방산과 우주항공이라는 키워드에서 과연 조성호 부장님은 어떤 답변을 주실지. 사실 그동안 방산은 이렇게 늘어난 고무줄 얘기하시면서 약간 좀 굳이라는 느낌이셨잖아요. 사실 방산 원전 뭐 조방호는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 거지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먼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방원 들고 계신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취향과 선택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취향이 있는 거고, 각자가 또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선호하는 그런 이제 방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방원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사실 이제 지켜는 보지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직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한마디 보태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은 뭐 그동안 너무 이제 회자됐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선 더 이상 후레쉬하지 않다라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이제부터 뭐 빠진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곡해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에 조금씩 이제 뭔가 기류의 변화는 있는 상황이죠.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원전의 현실적인 어떤 한계를 얘기했잖아요. 15년 걸린다라는 부분들. 네. 그래서 신재생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발언들은 이제 역시 이제 정책 방향으로 우리가 힌트를 잡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원전은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굳건하죠. 얼마 전에 뭐 이제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에 이제 영공을 침범해서 격추했다 또 이런 게 또 이슈가 돼서 방산주의 또 내러티브를 강화시켰는데 뭐 푸틴은 뭐 이게 오작동이다 그러면 아예 때려놓고서 실수로 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그걸 이제 어떤 재료로 좀 삼아서 또 이제 반응을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일단 사상 최고치의 지수에 상당히 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는 봅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연 배우로 반도체가 전면에 나서 버리니까 지수 견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단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도 이전보다는 수급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의 그런 고민들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예전보다는 이제 조방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충분히 전달받았고요. 그러면 에너지 쪽에서는 과연 두 분의 취향과 선택은 무엇일지 궁금해요. 어제 이제 대통령 발언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쪽에 힘이 실렸었고, 그리고 블룸에너지의 강세 속에 수소 연료전지 종목들이 어제는 득세를 했습니다. 진만쌤은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혹은 전통화학, 이 에너지라는 키워드에서 어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5개나 되네요.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팩트는 팩트입니다. 원전은 오래 걸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먼 미래에 대한 먹거리, 당장의 에너지원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LNG 발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GNC 에너지도 그렇고 S&T 에너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스 엔진이나 가스 터빈 종목들이 신고가 나오는 그런 이제 왜 신고가가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 지금 당장의 화력 발전이 우선이 되는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는 부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천연가스 수요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값도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LNG 수요가 당장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이야기 드리면은 먼저 LNG 발전을 우선적으로 종목들을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부수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원전은 먼 미래에 대한 먹거리로 중간중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하는 종목들이 매수가 가능하지 지금 당장은 박스권을 조금 더 그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LNG 쪽 말씀을 드리면 뭐 BHI나 뭐 한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전기 발전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한번 LNG 발전 쪽 혹은 이제 해외 쪽 모멘텀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당장에 이제 수소 쪽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SK 이터닉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첫 외국인 매수가 찍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이제 3개 다 합니다. ESS도 하고요. 풍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하니까 SK 이터닉스를 최상단에 두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테마성 이슈로 봤었을 때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이 예전에 상한가가 한 1억이 있습니다. 즉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 겁니다. 처음에는 에너지 쪽 나오다가 전선 쪽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ESS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 안에 섹터별로 순환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조금 이제 중형 종목과 중소형 종목을 적절하게 혼합하시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투자자 취향에 맞춰서 대형주 혹은 조금 짧은 매매 대응 이렇게 각각의 종목들을 분야별로 제시해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성호 부장님은 에너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특히나 사실 뭐 원전에 대해서는 이미 뉘앙스를 저희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뭐 풍력, 태양광 혹은 수소 이런 신재생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슈에 따라서 지역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이제 놓치는 좀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요걸 좀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원전이다, 신재생 에너지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결국 AI의 전력 수요의 폭증 때문인 거죠. 이게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프라상에서 전력 부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지난 여름에 그 혹독한 더위에도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발전 인프라 가지고도 물론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가 이제 최고치의 전력 수요가 있을 땐 20% 이상으로 비중이 또 올라왔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신재생이다 원전이다 하는 그 배경에는 결국 AI발 전력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냐면 물론 이제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SMR 소형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었고 그걸로 시세가 났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원전 같은 경우 한번 건설하게 되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 언제 지어서 전력 수요에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라도 예를 들면 태양광 플러스 ESS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연료전지의 개념이라든지 사실 이게 최근에 새롭게 부각된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이런 논리들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이제 그때는 귀에 걸면 원전이 걸렸고요. 지금 코에 걸면 신재생이 걸리는 그런 논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접근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설비 딱 하게 되면 6개월이면 세팅 끝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태양광 발전하게 ESS 뭐 전력 또 이제 거기 이제 전력망이 들어가게 되니까 전력 설비주 뭐 또 가광 받았죠. 그러면서 ESS로 연결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꿰어지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데 그때 구슬 서말 깔려 있는데 이제 수급이
그런 신재생의 그런 어떤 논리에 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생각보다 프레시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원전보다는 신재생 쪽에 수급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 구간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신재생 쪽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사실 신재생은 제가 올 봄에도 뭐 태양광 쪽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두산퓨얼스의 일진 하이솔로 다 말씀을 드렸던 그런 어떤 섹터들이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 부장님은 막 시장에서 엄청 이슈가 될 때는 미리 말하고 엄청 이슈가 될 때는 약간 좀 질려하시고 네.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봄에 말씀 주시고 지금 이제 시장이 구슬을 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3개월 정도 시간차를 두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아니에요. 저희 그전에 미리 야금야금 올라왔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티나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뭐 시장의 임팩트 있게 특징적으로 티가 부상이 난다면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댓글창에 아유 뭐 조 부장 덕분에 뭐 이 종목 다 대박. 사실 제가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은은하게 좀 올라오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후레쉬하다고 말씀드리는 어디까지나 가격적으로 후레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신재생이나 수소 쪽은 태양광은 좀 많이 올라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수소 쪽은 이제 좀 바닥에서 이제 군집성을 좀 보여주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신재생 쪽에서도 수소 쪽은 그래도 지금도 관심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분이 틈을 찾는 분이라는 키워드도 주셨네요. 자, 이제 에너지까지 살펴봤고요. 요즘에 MLCC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참 오래된 MLCC인데 최근에서야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게 보이고 있죠. 삼성전기 그리고 그 오라클과 함께 코칩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MLCC 수요가 늘어나는 건 뭐 첨단 산업이 발전할 때 자명한 일일 텐데요. 종목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일지 궁금합니다, 지만쌤. 일단은 MLCC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수출 데이터 상에서 가격이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보였을 때까지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시장 사이클 자체가 MLCC까지 줄지 몰랐는데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이쪽 수요가 많다라는 그런 기사, 그다음에 실제로 찍히게 되는 수출 데이터들이 좋다 보니까 후발주자로서의 지금 상황이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 둔화 확인 전까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종목들 사실 올선이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쭉 따라서 거미줄 치듯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기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 자체의 종목군들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역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많이 올랐지만 불붙은 종목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되 뭐 소형주 단에 한 종목 정도 코멘트 드리면 아바텍 정도만 지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 뭐 그냥 삼성전 얘가 좀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삼성전기 음봉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게 그냥 제일 편하고 시세를 따라가기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소형주들까지 이제 수급이 온다라고 하면은 아바텍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와 아바텍 각각의 취향으로 맞춰 대응하시고요. 이제 조성호 부장님께서는요. MLCC 관련한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을 받는 그런 섹터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어서 뭐 이쪽 섹터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 뭐 그렇게까지 뭐 파고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 섹터가 어떠한 논리로 움직이는지 정도는 이제 제가 늘 파악을 하는. 이제 아까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배경을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제 MLCC라는 게 그 이제 전자부품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전력 안정 공급 장치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적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AI 서버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 부품으로 다 이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들은 꾸준하게 있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느냐? MLCC는요, 초소형부터 초대형까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위주로 갔는데, MLCC 하나만 가지고는 논리가 좀 약했을 거예요. HBM이 워낙에 굳건하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의 논리가 결국엔 데이터 센터형 뭐 HBM3,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MLCC는 나도 좀 잘 들어가고 있는데 왜 나는 왜 주목을 못 받지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MLCC 쪽이 부각을 받았을 때 여러분 궤를 같이 하는 종목들이 뭐였죠? 전공정 기판 쪽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MLCC는 모든 디바이스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초소형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차에 AI 데이터 센터, 서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형으로 꾸준히 들어가다가 최근에 디바이스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 전방 업체들도 지금 투자 확대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앞으로 수요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이 잘 팔리고 있고 애플에서도 아이폰 이 17이 공개가 됐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윈도우 이제 10의 업데이트 종료를 앞두고서 이제 레거시의 어떤 수요가 이제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각각의 디바이스란 말이죠. 그 디바이스 안에 MLCC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MLCC의 상승은요. 결국에 이제 반도체 전공정이나 장비 기판 쪽의 상승과 지금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IT 디바이스의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MLCC가 움직인다고 보면 이것도 이제 좀 프레시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삼성전기는 추세가 원체 좋고 네.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뭐 추세 매매는 가능하다 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삼화 콘덴서나 이제 삼화그룹 계열 이쪽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실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트레이딩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MLCC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기적인 관심은 좀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 관심 가능하다라고 삼화 콘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MLCC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두 분의 긍정의 시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진만쌤, 오늘의 픽은 미국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많은데 어떤 걸까요? 네,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잘 나왔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반영을 안 한 계약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결국에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파이는 계속 커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밸류체인 자체의 마켓 파이가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적절하게 내수와 이제 해외 수출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간의 구분이 필요하고요. 이제 관련주들은 계속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S&T 에너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S&T 에너지 공시를 통해서 이제 해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나온 공시가 상단을 뚫을 만한 좋은 이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말에 탑승을 해서 이제 이라이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T 에너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향 여러 가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이어서 공개 방송도 저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목은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자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섹터만 보셔도 시장에서 우수한 수익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관련돼서 이제 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섹터, 3가지 섹터 어떤 거 9월에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하단부에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QR코드라고 있는데 하단부 우측에 카메라 켜시고 찍어보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과 더불어서 제가 보고 있는 9월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섹터 들어오셔서 많이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빠른 대응에 대한 전략을 주실 겁니다. 이제 조성호 부장님의 픽으로 가볼까요? 눈여겨볼 종목들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짜주신다고 지난주와 좀 비슷한 컨셉이네요. 예, 그런 컨셉인데요. 그냥 화면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좀 전략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00을 그러니까 상단으로 놓았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좀 시장을 따라가는 쪽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는 3,200을 하단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좀 미세하게 좀 공격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심 종목군들도 가격적으로 이제 매력이 있는 애들.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엔 키 맞추기에 어떤 본격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군에서도 이제 가격주가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조금 더 관심주를 조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어떤 테마군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군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경협, AI, 소프트웨어, 중국 소비주 이번 주에 사실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섹터였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전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관심 종목군들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에서 저렇게 좀 이제 골라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요. 좀 이제 추적 관찰하시면서 스터디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포트폴리오 내용의 종목들 추적 관찰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AS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한 주 마무리하는 또 오늘의 시작하는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